굉장히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다. 다락 포함해서 3층짜리 집인데 아무도 다락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조차 없었다. 나는 다락 끝쪽 바로 아래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잤는데 매일 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걸어다니거나 발을 구르는 듯한 소리 같았다. 선명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다. 나는 보일러 켜지는 소리나 뭐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몇 년 후 다락 바닥에 깔려있던 카펫을 정리하던 어느 날, 다락이 열려있는 동안 난 올라가서 내 방 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한다. 그곳 내 방 바로 위 카펫에는 얼추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두 반원이 한 지점을 두고 교차하는 모양의 자국이 나 있었다. 카펫을 전부 드러낸 후 맨 마룻바닥이 드러났고 그곳엔 의식의 고리가 있었다. 펜타그램을 중심으로 80개의 상징이 나뭇바닥에 새겨져 있었고 상징마다 마른 피와 촛농이 늘러붙어 있었다. 나는 기겁한다. 지난 몇 년간 들어왔던 소리는 정말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던 것이다. 두 번의 밤이 지나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돌아왔다. 이번엔 선명하게. 분명히 무언가 딱딱한 것이 이제는 드러난 맨 마룻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발굽 달린 무언가가 다그닥거리는 듯이. 나중에 나는 다락에 펜타그램을 지워버렸고 그 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난 아직도 궁금해. 발굽 소리가 들려왔던 그때 내가 다락에 올라갔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좋아, 이런 거 쓰는 거 자체가 좀 웃기지만 몰라, 아무튼 쓸게. 내 초자연적 현상 목격담이야. 내가 17살 때였다. 아빠는 사냥 가는 걸 좋아했고 나도 언제나 따라다녔다. 하지만 몇 년째 허탕의 연속이었다. 작년 한 해도 허탕치고 올해 아빠는 주변 인디언 보호구역에 비싼 사냥 허가증을 구매했었다. 좀 과소비기는 했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었다. 그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는 엘크의 사냥 허가만 받았었는데 온종일 마주치는 거라곤 사슴뿐이었다. 어차피 내가 사냥해서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우리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외과 의사 일로 바빠서 집에는 먹고 잠잘 때만 왔어가지고 아빠랑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우리는 일주일 내내 걸어다녀서 나는 상당히 지쳐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괜찮은 들판을 발견했고 아빠는 그늘에서 잠시 낮잠을 잔다며 나한테 들판에 엘크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예의주시하고 있으라고 했다.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던 도중 무언가 움직이는 걸 발견한다. 내 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냥 또 다른 사슴물이었다. 방아쇠에서 손을 떼고 그냥 스코프 너머로 관찰하기 시작한다. 몇 분 후 사슴들이 흩어진다. 공포에 질린 듯 미친 듯이 사방으로 뛰쳐나간다. 이상하네. 하지만 멋진데? 주변에 포식자라도 있나? 내 손에는 엘크를 잡기에도 차고 넘치는 커다란 총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되지는 않았고 다소 궁금했을 뿐이었다. 더 움직이는 게 있나 보기 위해 기다린다. 마침내 무엇인가 벌판을 가로지르는 것을 본다. 스코프로 확인한다. 그냥 또 다른 사슴이었을 뿐이었다.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막 뭐 폴아웃 같은 게임에 나올 정도로 이상하진 않았고 좀 약간 낭창거린다고 해야 하나, 움직임이 이상했다. 사슴은 보통 우아하기 마련인데 이놈은 좀 엉망이었다. 솔직히 그냥 갓 태어난 새끼 사슴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 사슴은 들판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다 갑자기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스코프 너머의 내 눈을 정확하게 바라본다. 좀 이상했다. 나는 적어도 400m는 떨어져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이놈은 나를 볼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사슴은 뒷다리로 일어섰고 앞다리는 뭐랄까 뒤틀려 있었다. 전에도 사슴이 뒷다리로 서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사슴은 앞다리를 사람처럼 옆구리에 두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놈은 아니었다. 물론 사슴이라 무게중심 때문에 완벽하게 사람 같은 자세는 아니었지만
이놈은 자기 발굽을 옆구리에 붙이고 서서 날 쳐다보고 있다. 그러곤 벌판을 가로질러 뛰어간다. 이상한 자세로 서서 뒷다리로만 달리는데도 일반 사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눈대중으로 어림잡아 거의 50km 정도는 되어 보였다. 적어도 20초는 넘게 뒷다리로 선 사슴이 단거리 선수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걸 지켜본다. 나한테 다가오는 건 아니었고 그냥 벌판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었다. 왜 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머릿속으론 아직도 사슴 사냥 허가를 받지 않은 걸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입 밖으로 내고 나니까 멍청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막 겁이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당황하고 약간 징그러워하기만 했었다. 놈이 사라지고 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한다. 아빠는 내가 헛것을 본 거라고 했다. 난 고등학생 시절 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낯선 곳에서 자서 좀 더 심해진 건지 지난 3일 동안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들판으로 나가 발자국을 찾아보았지만 마지막으로 그게 네 발로 서 있던 곳에서 발자국이 끊겨 있었고, 두 발로 뛰어다닐 때의 발자국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그놈이 지나갔던 곳의 이상한 점은 나랑 아빠가 느꼈던 그 이상한 냄새였다. 마치 오래된 동전과 표백제가 섞인 듯한 그 냄새. 이상한 경험이었어. 난 무신론자라 보통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지. 안녕 X. 여긴 잘 안 오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를 불안하게 했던 일에 대해서 공유할까 해서 그랬어. 내가 7살인가 9살 정도일 때 침실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TV를 볼 때 아빠가 나한테 물심부름을 시켰다. 침실은 2층이었고 부엌은 1층에 있었다. 꼬맹이일 때라 어두운 게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임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는다. 난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부엌에 불을 켜고 뒤돌아서 거실 방향을 봤는데 거실 소파 위쪽으로 머리가 튀어나와서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끈적한 질감에 창백하고 거대한 하얀색 머리를 가졌고 마치 핏줄이 머리 전체에 걸쳐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의 눈은 크고 붉었다. 전반적으로는 그레이 외계인처럼 생겼지만 다른 점은 눈의 생김새였다. 하얀색의 핏줄이 빨간 눈 한가운데 하얀색 눈동자로부터 뻗어나오고 있었다. 3초 동안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것은 소파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난 내 눈을 의심하며 침실로 뛰어 올라간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소파 뒤의 괴물을 다시 볼까봐 무서웠지만 아니나 다를까 내가 다시 봤을 땐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난 아빠한테 뭘 봤는지 얘기했지만 당연하게도 아빠는 날 믿지 않았다. 아빠는 내가 지레 겁먹은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물을 뜨러 갔다. 사진 첨부할게. 내가 그림판으로 그렸어. 이건 내가 처음으로 괴물이랑 만났을 때의 얘기였어. 관심 있다면 다음 얘기도 올릴게. 도대체 이게 뭐였을까, X? 두 번째 조우. 이건 내가 16, 17살 때의 일이다.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 어느 날 밤, 난 내 방 침대에 누워서 내 PSP로 포첸을 보고 있었다. 그래, 내 PSP로. 아무튼 난 내 옷장을 열어놨었는데 옷장은 옷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서랍장도 딸려 있었다. 안에 누가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만약 들어간다 해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게 분명했다. 내 침대는 방 구석에 있었고 나는 내 맞은편의 옷장을 포함해서 내 방 전체를 바라보고 누운 상태였다. 그리고 내가 PSP의 화면 너머로 눈을 돌렸을 때 나는 또다시 그것을 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하얀 머리 붉은 눈의 그 괴물. 우린 2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것은 옷장 안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무엇인가 깨달았다.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다. 조금 놀란 것만 빼면 공포감은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나는 어렸었고 그땐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걸 기억해낸다. 지금은 왜 안 무서웠던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기회에 옷장 안을 조사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용기가 생긴 나는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리고 오늘 27살이 된 나. 그 후로 이 괴물이랑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도대체 뭐였을까, X?
아유, 에라 모르겠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테니까 각오해. 내가 트레일러 몰던 때 이야기 한두 개쯤 풀게. 내가 싱싱한 21살 때 삶의 목표도 없이 최근에 쫓겨나 아빠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를 플레이하다가 문득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좀 즉흥적이라. 관련 회사에 연락을 했고 훈련을 위해 미국을 가로질러 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 신났었다. 난 미국 중서부에서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다가 미국을 직접 둘러보고 싶었었고 거기다 내가 받게 될 돈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했으니까. 난 그곳에 가서 한 달 정도 훈련을 받았고 직접 대형 트럭과 트레일러를 모는 건 게임으로 깔짝 경험한 것 따위와는 차원이 달랐다. 내 첫 사수는 50대 퇴역 군인이었다. 좀 이상한 구석이 있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입만 다물고 하는 말에 공손히 대답하기만 하면 별 문제는 없었다. 어찌됐든 나는 신참 풋내기였고 그는 단연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으니까. 처음 우리가 했던 배달은 샌프란시스코부터 북부 뉴욕까지였다. 말 그대로 땅 끝에서 땅 끝이었지만 그만큼 보수 역시 짭짤했다. 배달 출발하기 전 나랑 그는 잡담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보이나?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웃기는 무늬의 100페이지짜리 수첩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겉표지에는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내 물건이고 내 사생활이니까 절대 손대거나 읽으면 안 돼. 그럼요, 당연하죠.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아무튼 빨리 감기에서 4달쯤 뒤 나는 이 사람이 매우 사소한 일에도 뒤집어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만약 누가 도로에서 끼어든다든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는 그 즉시 그 거대한 트럭을 갓길로 끌고 가 멈춰서 고함을 치면서 울곤 했다. 딱 봐도 정신 이상자나 할 법한 일이었기에 좀 소름 돋았지만 나는 뭐 군에서의 PTSD 때문에 그러는 거겠거니 하고 넘겼었다. 어느 날 그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집으로 간다고 했다. 뭐 자주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펜실베니아 어딘가의 트럭 주차장에 차를 댔고 그의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아시아계 와이프가 그를 픽업해 갔다. 나는 트럭에 앉아 폰으로 하스스톤이나 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수석 너머로 눈을 돌렸고 그곳엔 그의 일기장이 있었다. 아마도 잊어버린 듯 했다. 즉시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지만 나는 저항했다. 아니 솔직히 남의 일기를 들여다보거나 하는 건 나쁜 짓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한 10분쯤 망설이던 나는 마침내 에라 모르겠다 살짝만 들여다보기로 하고 일기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한다. 처음 몇 달간은 혼자 트럭을 모니 얼마나 외롭네 어쩌네 하는 말이 구구절절 쓰여 있었다. 외로움에 이어 불만, 심지어 성적 욕구 불만까지. 오케이, 이해할 수 있지. 그는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점점 커져만 가는지 쓰고 또 써내려갔다. 마침내 내가 트럭에 탄 날까지 따라잡았고 그 즉시 일기의 분위기가 변했다. 나에 대해서 묘사를 이름이나 나이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내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써내려갔다. 마침내 이 길을 함께 다닐 친구가 생겨 얼마나 신나는지, 내 옷이 얼마나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냄새가 상큼한지. 그리고 그는 그 망할 놈의 일기장에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가 내 사각 팬티 중 하나를 나중에 쓰기 위해 훔쳤는지에 대해서. 나는 피가 식는 걸 느꼈다. 그 즉시 나는 차 뒤쪽 간이 침대가 있던 곳으로 뛰어들어가 내 여행 가방이 있는 곳을 열었다. 사람이 한 달 내내 몇 종류의 옷만 돌려입다 보면 뭔가 하나 사라졌을 때 바로 알아차리기 마련이지. 나는 내가 입고 있는 걸 포함해 내 속옷의 개수를 세기 시작한다. 하나가 없다. 속이 메스꺼리는 게 느껴진다. 나는 내 짐을 전부 챙겨서 트럭 밖으로 내린 후 모텔을 잡았다. 회사에 전화해서 얼마나 오래 걸리건 상관없으니 사수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당연히 이유를 물어오는 그들에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얘기했다. 본부는 정말 미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시 연락 주겠다고 말한다. 30분이 지나고 사수한테도 문자 폭탄이 날아온다. 넌 나의 신뢰를 저버렸어. 부터 그건 기밀이었다고. 에 더해 내가 꼽는 명대사인 애초에 네가 먼저 유혹하니까 그런 거잖아 까지. 다시 말하지만 난 21살 먹은 남자이다. 변태라고 욕해준 다음 번호를 차단한다. 1시간 반쯤 후 모텔의 테레비로 구린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던 중 바깥 복도 끝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마치 누군가 문을 발로 까부수려는 듯이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 내 사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야 이 씨새끼야, 넌 뒤졌어 이 개새끼야. 당장 이리로 나와 이 거짓말쟁이 새끼야. 프론트에 전화했고 그들은 이미 경찰을 불렀다고 했다. 경찰이 오는 동안 나는 문에 달린 눈구멍을 통해 문 밖을 잠시 내다보았다.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타이어 교체할 때 쓰는 공구를 들고 내 방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경찰이 와서 그를 체포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에도 그 사람은 이 트럭 회사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저지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쪽은 나에게 전화를 받은 그 즉시 그에게 전화해서 당신 해고니까 트럭에 짐 빼고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사람은 분노에 휩싸여 내 모텔에 경비를 내준 회사의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고 정확한 사정을 몰랐던 그 부서는 트럭이 망가져서 모텔을 잡았다는 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내가 묵었던 모텔의 이름뿐만 아니라 몇 층 몇 호인지까지 홀랑 알려줘 버린 것이었다. 저번 이야기는 그냥 변태 전 사수살이었고 존나 길었으니까 짧은 걸로 하나 할게. 일 시작한 지 정확히 얼마나 지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라고 칠게. 새 파트너가 들어왔다. 베가스 사는 파키스탄 쪽 형님이었다. 겪어왔던 파트너 중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처음 봤고 거기에 더해 쿨하고 재밌는 사람이기까지 했다. 그 형님이랑 배달 다니는 건 최고였었다. 같이 와이오밍에 갔다. 그땐 아직 겨울도 아니었는데 뒤지게 추웠었다. 내가 아직 훈련하고 있을 적에 내 사수는 러스라고 하는 와이오밍 출신 꼰대였는데 늘 거기에서 얼마나 자주 사고가 나는지 이야기하곤 했었다. 덕분에 나는 와이오밍은 무슨 높은 산과 굽이진 도로로 이루어진 험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솔트레이크 시티를 나와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길, 와이오밍을 가로지르는 I-80 고속도로에 올라탄다. 내가 와이오밍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당황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자로 곧게 뻗은 고속도로가 나를 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배달은 날로 먹겠네. 나는 생각했다. 와이오밍에 들어와서 200마일쯤 달렸을까 내 퀄컴에 경고가 뜨기 시작했어. 여기서 퀄컴이라 함은 GPS랑 본부와 트럭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터치스크린 달린 컴퓨터 비슷한 거야. 돌풍 경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그게 뭔 개소리야. 폭풍은커녕 하늘도 맑기만 하구만. 그러곤 그 돌풍이 내 트럭을 때린다. 쿵! 누가 내 조수석 쪽을 들이받은 듯한 충격이 전해진다. 뒤에 달린 트레일러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고 사이드미러로 트레일러 바퀴가 공중에 뜨는 게 보인다. 나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어 상수해보려고 한다.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면 차에 대한 제어권을 잃을 수도 있기에 컨트롤에 집중한다. 마침내 나는 차량을 멈추는 데 성공했고 갓길로 빠져 비상등을 켠 후 삼각대를 꺼내 도로에 놓는다. 바람이 미친듯이 불고 있어서 이쯤 되니 모든 차량들이 멈추기 시작하는 게 보인다. 나는 밖에 나갔다가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바람 때문에 엉덩방아를 찍고 무슨 만화영화 마냥 대굴대굴 몇 바퀴 굴렀다. 삼각대가 이미 날아가고 없는 걸 보고 굳이 삼각대를 놓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다. 바람이 어찌나 차가운지 내 피부에 얼음을 대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차가워서 아플 지경이었다. 마침내 나는 내 트럭으로 돌아간다. 이쯤 되니 고속도로 전체가 통제되기 시작한다. 바람이 멎을 때까지 모두 이곳에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셈이다. 코스트 투 코스트 AM에서 코로나 얘기만 줄창 하는 거나 듣다가 질려 차량 무전기를 킨다. 이건 내 파트너의 트럭이라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난 무전기 너머로 꼰대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거에 질려서 보통 꺼놓았었다. 아재들 말하는 것 좀 듣다가 끼어들어서 헛소리 몇 번 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웃고 떠들고 등등등. 그러던 중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한다.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연기 같은 안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사이드미러 속에 내 트레일러조차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지금 안개가 이렇게 끼다니 참 기묘한 일이었다. 생각해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대는데 안개가 끼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누군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온다. 어떤 쌍놈의 새끼가 장난질이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네 당뇨 걸린 엉덩이에 바람구멍 나는 수가 있어. 우리는 그에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냐고 물어봤다. 아니 왜 쌍놈의 새끼가 내 차에다가 뭘 던졌는지 노크를 했는지 해대잖아. 지가 재밌는 줄 아나 보지? 난 웃었다. 이 모지리들이 심심하니까 별걸 다 하는구나 했다. 그리곤 누군가가 무전으로 방금 막 자기 트럭에도 누가 노크를 하고 갔다고 했다. 살짝 겁먹었지만 그냥 어떤 놈이 사람들 놀래키면서 장난질을 하는 거겠지? 우린 패턴을 눈치챈다. 그 노크는 고속도로 서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더니 내 앞에 있던 목소리로 판단하기론 흑인인 아재가 누가 문짝을 세게 두들기는 소리가 자기 파트너를 깨웠다고 했다. 난 자세를 고쳐 앉아 눈을 크게 떴다. 난 하이빔을 켰고 그러자 내가 거기서 본 건 바로 아무것도 없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난 트럭 본인 너머 앞쪽을 살펴보려고 제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쾅 천둥치는 듯한 굉음. 나는 깜짝 놀라서 무전기선에 걸려 넘어졌고 거의 지릴 뻔했다. 일어나서 누가 한 건지 보려고 했지만 내 본능이 날 막아섰고 그냥 족가라하기로 한다.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일출에 알람을 맞춘 후 잠을 자러 트럭의 벙크베드 2층으로 올라간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바깥의 바람이 트럭을 스쳐가는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I-80 고속도로 와이오밍 구간의 사진이야. 알았어. 무서운 거 하나 할게. 이번엔 내가 사건 당시에 실제로 직접 찍은 사진도 있어. 진짜 정신 나간 밤이었지. 트럭의 벙크베드 1층에서 자려고 하던 중이었나. 아무튼 의식이 오락가락 하던 중이었다. 이건 내가 아까 말한 그 파키스탄 형님이랑 같이 일할 때였고 트럭이 움직이는 중엔 2층에서 자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우린 같은 1층 침대에서 침대 시트만 바꿔가면서 자곤 했었다. 아칸소를 나와 오클라호마로 들어가는 I-40 고속도로 위. 아마 포트 스미스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갑자기 앞쪽에서 비스밀라 이런 젠장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와 동시에 트럭이 기우뚱하기 시작한다. 그는 전신에 체중을 실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J 브레이크라고도 하는데 엔진 내의 공기의 흐름을 제한해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보조 장치이다. 내가 마침내 정신을 찾았을 때 나는 트럭 대시보드에 엎어져 있었다. 트럭의 맨 뒷부분에서 맨 앞까지 날아갔던 것이다. 창문을 뚫고 날아가지 않은 것만으로 기적이지. 내가 대시보드에서 내려오며 내 파트너 사이드에게 화를 냈지만 그는 말없이 트럭의 앞방향을 가리킬 뿐이었다. 그곳, 불과 2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은 트레일러 트럭 전체가 옆으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엎어져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젠장, 이럴 게 아니라 도와줘야지. 난 급하게 바지를 입고 트럭에서 뛰어내려 엎어진 트럭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간다. 이때쯤에 마침 트럭 한 대가 더 우리 뒤에 멈춰선다. 들이받지 않았던 게 다행이지. 그리고 그들 역시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한다. 나랑 나보다 약간 어려 보이는 멕시칸 친구가 트럭을 기어 올라가 문을 따려고 시도해본다. 나는 탑승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그들은 신음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탑승자들한테 눈을 가리라고 한 뒤 나랑 멕시칸 친구가 창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우린 마침내 창문을 뚫었고 나중에 끌어당기기 편하도록 나보다 몸집이 작았던 멕시칸 친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간다. 우린 마침내 운전자와 그의 파트너를 트럭에서 빼냈고 그들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괜찮다며 고집을 부렸다. 관련 사진 첨부했어. 붉은 트럭이 내 거야. 당연히 트럭 넘버는 가렸어.
사고 난 트럭에 타고 있던 둘은 부자지간이었고 아메리칸 원주민들이었다. 아들이 운전자였고 아버지 쪽은 사고 당시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게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경찰이 와서 크레인으로 트럭을 빼낼 때까지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 갇힌 상황이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한다. 도대체 뭐 때문에 트럭이 저 모양이 된 거야? 우리 엄마. 그건 우리 엄마였어. 난 알 수 있어. 그게 엄마였다는 걸. 그는 그러더니 자기가 운전하던 중 갑자기 자기 엄마가 즐겨 뿌리던 향수 냄새를 맡았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찾아내려고 하던 찰나 그가 말하길 그가 110km로 내달리던 그 도로의 한가운데에 그의 엄마가 서 있었다고 한다. 마치 대낮인 듯 뚜렷하게. 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 엄마를 피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트럭이 중심을 잃고 결국 넘어져 버렸던 것이었다. 그 정도면 됐다. 그만해.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가 아버지랑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며 아버지에게 묻는다. 어떻게 엄마를 이런 외딴 곳에 내버려둬요? 그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한다. 내 부인은 14년 전에 죽었어. 아마 이 애가 착각한 거겠지. 난 피가 차게 식는 걸 느낀다. 난 자리를 떠 내 트럭으로 돌아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며 방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경찰은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했고 트럭을 빼낼 준비를 시작한다. 경찰들은 나와 내 파트너 그리고 다른 몇몇의 진술을 받아간다. 난 사이드가 경찰한테 뭐라고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경관한테 그 부자가 우리에게 말했던 걸 그대로 진술했다. 난 경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걸 보았다. 그거면 됐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두 번째 경관이 웃으면서 머리를 내저으며 다가온다. 나는 뭐가 그렇게 재밌으시냐고 물어본다. 그게 이 트럭은 비료를 가득 싣고 있었거든요. 만약 당신네들이 단 몇 미터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저 트레일러랑 충돌했다면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뭐 그게 운이 좋다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죠. 관련 사진 첨부할게. 동그라미 친 곳이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야. 내가 조지아군에서 복무할 때의 이야기다. 동기와 나는 아파지아 공화국과 러시아 국경이 맞닿는 숲 한가운데 산 꼭대기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내가 고지를 선점했다. .jpg. 우리는 구닥다리에 AK-74를 들고 있었지. 한밤중 동기랑 잡담을 하던 중에 붕붕거리는 소리와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들었다. 언덕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무언가 있었더라도 이미 나무 뒤로 숨은 듯했다. 동기한테 방금 그게 뭐였는지 짐작가는 게 있나 물어본다. 동기는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린 총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다.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본다. 그건 수풀이었다. 수풀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었다. 길리슈트 같은 게 아니라 커다란 수풀. 한 4m는 되어 보였다. 우리는 말로 경고를 했다. 수풀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땅과 하늘에 대고 경고 사격을 했다. 수풀은 멈추지 않았다. 우린 이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수풀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수풀을 향해서 총을 갈기기 시작했지만 수풀을 멈추지는 못했다. 그게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수풀이 가지들을 마치 다리처럼 이용해서 걸어오고 있는 걸 보았다. 나는 한 탄창을 전부 비웠고 이제 나에겐 57발의 총알이 남아있었다. 나랑 동기는 뒤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언덕 위 기지까지 뛰어갔고 하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했다. 그는 우리를 실망한 표정으로 쳐다보고는 같이 기지 밖으로 나간다. 그 수풀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는 빌어먹을 기지를 향해서. 내가 봤고 내 동기도 봤고 빌어먹을 하사님도 봤다. 하사님은 길리슈트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정확한 조준으로 수풀에 총알을 박아 넣는다. 그러나 수풀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천천히 다가온다. 수풀에 다가간다. 하사도 수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았다.
지 혼자 움직이는 수풀이라는 걸 확인한 하사는 우리한테 기지로 돌아가서 사람을 더 불러오라고 했다. 2명이 더 나왔고 이제 총 5명이 저 수풀이 움직이는 꼴을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 우리 중 누구 한 명이 러시아 놈들이 우리를 엿먹이기 위해서 신병기를 개발한 것 같다고 말한다. 기지로 돌아가 건물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근다. 2명은 남아서 수풀을 지켜보고 하사는 윗선에 보고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수풀은 기지 바로 바깥에서 멈춰 있었다. 다가가서 확인한다. 확실히 멈춰 있었다. 이건 이제 평범한 수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어느새 오전 6시가 되어갔고 동이 트기 시작한다. 하사가 가서 수풀을 확인했다. 역시 그냥 평범한 수풀이었다. 손도끼로 수풀을 작살내고 밑둥에 엔진오일을 뿌린다. 수풀은 불길에 휩싸였다. 그 후 난 퇴근했고 이 게시글을 작성한다. 난 이제 수풀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다. 산딸기 같은 거 열리는 수풀이었어.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차이나타운을 방문했다. 늘 그렇듯이 혼자였다. 평소에는 붐볐지만 오늘따라 한산한 만두가게에 들어간다. 직원에게 샤오롱바오를 산더미만큼 주문했고 직원은 부엌으로 사라졌다. 나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고 식당에 있는 손님이라곤 나, 구석의 노부부, 그리고 전화통화 중인 아시아계 직장인뿐이었다. 노부부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난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미소 지은 후 눈을 돌렸다. 서비스벨이 울린다. 아싸, 내 음식이다. 부엌으로 통하는 이중문을 쳐다본다. 문이 열리고 내 음식이 담긴 쟁반이 여기로 향한다. 유니폼을 잘 차려입은 커다랗고 뚱뚱한 개구리가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쟁반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난 주변을 둘러본다. 이건 뭐지? 노부부는 이제 미간을 구기며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시아계 직장인은 핸드폰에 딱 붙어서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개구리 사람은 내 테이블로 걸어와서 음식을 내려놓는다. 그의 키로는 아슬아슬하게 테이블에 닿았다. 그리곤 뒤돌더니 부엌 쪽으로 사라졌다. 자기가 무슨 그냥 좀 작은 사람이라도 되는 마냥 평범하게 행동했다. 몇 번의 눈 비비기 후 노부부는 아직도 찌푸리고 있고 아시아계 직장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잠시 후 배고픔을 못 이긴 난 그냥 먹기 시작한다. 그렇게 맛있는 만두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다. 포장할 생각으로 잔뜩 주문했지만 결국 다 먹어버린다. 내 그릇은 깔끔하게 비워졌다. 다시는 그 개구리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팁을 넉넉하게 놓아둔 채 가게를 나선다. 고맙다, 내 양서류 친구. 네가 뭐였든 간에.